영웅, 윤재균 감독의 영웅인데, 이거, 포스터를 좀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중요한 질문이죠. 음, 에, 이 글의 제목, 쌍천만 영화 감독 윤재균이 또 성공했다. 적어도 예술적으로는. 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술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해운대와 국제시장으로 두 번이나 천만 가격을 달성했는데 또 천만 가격을 달성할 수도 있었는데 윤 감독은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고 상업적인 성향보다는 작품을 연출하는 감독은 자기가 꽂히는 작품을 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작하는 3, 4년 동안 지옥이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단히 성공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어, 배우는 정성화가 아주 특징적이죠. 굉장히 잘 캐스팅한 것 같죠. 음, 정말 그 안중근이 살아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고은도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노래 실력이 어, 자기가 불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부른 거죠. 나문희도 엄마의 노래가 기가 막혔죠. 다들 아주 캐스팅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박진주도 아주 인상이 깊었고, 물론 다 인상이 깊었어요. 나머지 분들. 이거는 내용이죠. 이거는 영화사의 영화관에 설명이 되어 있는 시놉시스를 내가 그냥 퍼온 거예요. 안 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영화 본 사람들은 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죠. 이거는 이 사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의 장면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것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으로 어떻게 잘했나 보는데 우선 내용하고 형식으로 나눴는데 내용부터 보시면 이 민족 국가가 우리 한민족의 이제 근대 국가 형성, 의식 형성 과정에 관한 핵심적인 상황이죠. 근대 국가라는 것이 근대 국가라는 게 요거 좀 설명이 좀 길어질 텐데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논란이 많은 거고, 아주 여기 이거 갖고 혹시 좀 유명해지면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첫 번째 중요한 책은, 이건 아주 유명한 책인데, 베네딕트 앤더슨의 근대국가 형성 이론 상상의 공동체, 라는 책이 있어요. Imagine the Community. 이게 근대국가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근대국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 근대국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근대국가의 성격에 관해서예요. 이 근대국가에 내가 영어로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썼는데, 이 민족국가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한민족이 있어서 그래요. 민족, 네이션, 그다음에 국가, 스테이트죠. 이게요, 한국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 민족국가가 한 단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단어들은 민족국가가 한꺼번에 형성이 돼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경향을 띠는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한민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민족이어서 민족이 먼저 생기고 국가가 나중에 생겼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을 정치적으로도 갖고 왔는데 하나의 민족이 언제 생겼냐면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형성이 되죠. 임시정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 영화가 자체가 바로 국가는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국가는 우리나라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8년 정부 수립, 이승만. 이게 국가가 성립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근대 민족, 이때 민족이라는 건 하나의 민족이지만 근대 민족, 근대 국가죠. 근대 민족이라는 게 하나의 민족은 우리가 5천 년 된 하나의 민족이죠. 5천 년 된, 5천 년 전통의, 그러니까 5천 년 전통의 하나의 민족이 있었는데, 음,
전통의 하나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민족, 그게 우리나라죠. 한국이죠. 이거 지금 얘기하면 좀 약간 지금은 5천 년 동안 하나의 민족은 아닌데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외대인들 들어와서 섞인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임시정부가 생겨요. 정부가 하나 생기죠.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3.1운동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민주국가가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1920년경에, 그지? 1920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1948년에 이게 생겼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재인 정부 때 1920년, 2020년 어떻게 돼요? 100주년이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인가 그때? 한나라당에서 아니다. 1948년 치면 어떻게 돼요? 2048년이 100주년이죠. 응? 100주년이다 이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논쟁이 됐었어요. 이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는요, 소위 좌파, 지금은 현재 야당인 좌파 계열에서는 이쪽을 밀고, 그 다음에, 어, 어, 우파 계열에서는, 우파 계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네 저거니까, 같은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우파 계열에서는 이걸 밀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한다고 정치적으로 싸움이 벌어졌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도 우파로 갈려서서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한국의 역사, 그래서 한국의 민족 국가는 언제 생겼냐 하고 질문하면 쌈 나요. 쌈 난다고. 어디 가서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안중근, 언제요? 1909년이에요. 9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909년 때에는, 1909년은 언제 시대냐면, 안중근의 1909년, 안중근의 거사, 이건 1909년이란 말이죠. 이게 1909년이고, 안중근의 거사였어요. 그래서 또 히로부미를 처단했어요. 그다음에 1910년에 어떻게 돼요? 한일 합방이 있었어요. 왜 안중근이 그 거사를 했는지 알았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안중근이 거사한 명분이 뭐였어요? 명성하고 민비라고 낮춰서 말했죠. 요새는 올려서 명성황후라고 그러죠. 옛날에 민비라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시해했다는 거예요. 민비가 누구예요? 고종의 부인이에요. 명성황후. 어때요? 이씨조선, 조선의 공모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조선이 뭐예요? 근대국가 아니죠? 전근대, 중세. 안중근이 한 건 뭐였냐면, 안중근이 한 거는 조선의 국모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복수 또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영화가 이상한 게, 다시 올라가 봅시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만든 거예요. 독립군은 맞아요. 뭘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외세 침략에 독립하는 거죠. 일본 애들 임진왜란 할 때도 왔으니까. 그죠?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라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언제 생겼어요? 1948년도에 생겼다니까. 한일합방 때 없어진 건 뭐냐면 조선, 조선의 멸망이라고요. 왜 조선이 한일합방 때 우리가
의명운동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대로 넘어가 버렸냐면 조선의 명랑을 은근히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조선은 어땠습니까? 중세였으니까 백성들은 뭐였냐면 농노에 가깝단 말이죠. 중세 농노의 신분에 가까운 서지에 가까운 중세의 농노는 유럽을 말하는 거죠. 가까운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피지배자잖아. 피지배자의 조직적인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 조선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긴 하고 안 좋지만 그렇다고 악착같이 목숨을 바쳐서 무슨 소리 짐작이 되시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뭐냐면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누가 좋아해야 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아주 웃기는 아이러니를 하나 봐서 그래요. 이 영화는 누가 좋아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민족 국가 두 개 갖고 싸우는 거 보면 누가 좋아해야 돼요? 소위 좌파들이 좋아해야 되죠. 그죠? 그지?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민족이 이때 생겼고 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보여주는 그죠?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특집해서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냐면 렌터벤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조선일보예요. 누가 인터뷰해야 됐을 것 같아요? 누가 인터뷰해야 되냐면 한겨레 신문이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조선일보 인터뷰하다가 이게 맨 마지막 질문이에요. 조선일보에서 며칠 전에 본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12월 30일 봤어요. 왜 오빠가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가 뭐예요? 국제시장이라고. 국제시장이 뭐예요? 국제시장이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국 근대화 조국 대화 시절에 해외 파병, 해외 저 독일에 이런 데 가갖고 고생했고, 돈 벌어본 얘기잖아. 조국 건설. 그죠? 우리나라, 우파들의 특징은, 좌파들의 특징은 평등이고, 분배고, 우파들은 발전,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이렇게, 한심한 단순한 이분법이지만, 그건 나는 그렇게 한심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성장. 어? 그러니까 이 국제시장으로 유명했으니까 국제시장을 하니까 당연히 오빠들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단순 무식한 사고 방식으로. 그래서 질문이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내가 놀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놀리게 스스로 말을 했어요. 윤재균은 오빠인가 하고 질문했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국제시장을 만든 뒤 넌 어느 쪽이라는 질문을 쉴 새 없이 받았다. 왜 그래요? 성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지? 근데 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안중근 의사가 좌우가 있었던가. 그에겐 나라 감정밖에 없었다. 왜 우리는 아직 조국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엔 안중근은 이쪽 얘기니까. 그치? 이쪽. 근대 민족. 이쪽 얘기니까 이번엔 좌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번에 이쪽에서 참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국제시장 때문에 또 이쪽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윤재근 감독이 이런 아이러니까지 알고 노리고 영화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고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다고. 윤재근 감독의 그런 자세가 맞아요. 이게 맞다고. 이 말이 기가 막히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겨졌어요.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감동적인 장면인데, 5명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세트랑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참 잘 찍은 장면이에요. 간절한 영혼이 그날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간절한 영혼들이 그날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들의 외침을 세상에 들으리라, 민족의 울음,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라고 한 목소리를 합창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데, 이 감동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그 독립투사인 존경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뭐가 만들어진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한국, 대한민국, 그게 바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순간, 이 장면을 보고. 저기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전통을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민 가지 않고 버티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시작된 지점이 여기란 말이죠. 형식화된 지점은 물론 1948년 정부 수립 그 순간이었지만 그 형식적인 거죠, 국가. 그렇지만 근대 국민으로 그 전까지 뭐 이거 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조선의 백성이었다고. 이렇게 나서서 싸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라서 안 싸웠다고. 근데 이렇게 비지배자의 조직적 저항이 없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거는 조선이 아니라 새로 생긴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저항 속에서 근대 국가의 정신이 의식이 생긴 거죠. 그게 민족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대 문명 민족의 탄생 순간이에요. 이게 그거를 이렇게 영화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감동적인 게 5천 년 한민 전통의 바탕에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동맹의 이 부분 대한 독립 이렇게 말할 때 이 대한 이 그림은 이 가운데 이거 이 동그란 거 있죠? 요거 팔배랑 옆에 거 이게 태극하고 이게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 어떤 철학 불교적인 전통도 안에 들어있죠. 비슷하게 섞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전통 그게 들어있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된 순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중세적인 전통 우리 갖고 있는 5천 년 전통이 마지막에 이시조선 중세에서 그 유교와 불교의 전통 그 정신적인 전통이 내려와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게 단지혁명을 맺은 이유가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11명의 동지가 살아남았는데 그거는 안중근이가 군대적인 전투가 뭔지 몰라갖고 포로를 풀어줘서 거꾸로 당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을 잘라줄 것도 지금 같으면 누가 그렇게 맹세합니까? 말도 안 되죠.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오죠.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건 아직 중세하고 근대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니까 요새는 왜 반대한다고 뭐 손가락 자르고 피 흘리고 안 그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는 말만으로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 조국의 이 노래가 말할 때 안중근이 내 조국의 한나라를 살아갈 그 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날. 이때 내 조국은 새로 생긴 어, 근대 국가죠. 근대 국가의 근대 국민으로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중세를 벗어나는 근대화되는 전환점에 있던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했는데 그 저항한 게 시작이 뭐예요? 일반인들이 전부 다 저항하기 시작한 게 3.1운동이잖아. 임시정부 생긴 거잖아. 굉장히 중요한 장르죠. 내용으로서 이래요. 형식으로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참 멋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재미없는 영화가 될 가능성도 많죠. 근데 윤중인 감독이 똑똑한 게 이거를 형식이 뛰어나요. 형식이 어떻게 뛰어나냐면 뮤지컬로 했어요. 뮤지컬은 뮤지컬은 오페라가 근대 대중화의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오페라 보러 가는 사람, 오페라 뭐 몇 시간 걸쳐서 아주 재미없는 내용이고 지루한데 그게 지금은 지루한데 옛날에는 안 지루했어요. 왜? 거기 싸우는 얘기가 주로 사랑에 관한 얘기죠. 그 사랑이 대중화되던 시절에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노래 부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르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뮤지컬로 바뀌었죠. 오페라는 지금 어,
적자만 나는 장르가 되는데 뮤지컬 아니죠. 왜 그러냐면 뮤지컬은 이 그 근대가 아니라 탈근대적 포월을 위한 이거 생각하기 좀 말하기 좀 힘든 건데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떠냐면 이 지금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탈근대 시대. 그러니까 근대는 이미 다시 돌아가서 안중근 얘기를 좀 보면 네, 와서 봅시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제목.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이것만 봐서는 이 영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한국 국뽕의 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영화 많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새로 바뀐 시대.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아닌 근대 국가 자체로는 의미가 좀 없어진 근대 국가를 넘어선 근대 국가를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새로 생긴 새로운 시대. 그런 이미 와 있는 탈근대 시대. 그 속에서 근대를 찾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형태가 그 뮤지컬이었던 거예요. 뮤지컬이라는 건 뭐냐면 탈근대 시대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핵심 장면이나 정서가 있어요. 그것만 딱 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스토리는 안 맞으니까 아직. 근대의 이야기는 졸렸고 재미없어요. 그거를 쭉 말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 정서만 그러니까 탈근대적으로 그게 그 안에 들어있죠. 탈근대 속에 근대와 정근대가 그것들을 그 핵심적 안정만 딱 따서 노래로 보여주는 것이 이 대표적인 양식이 이 뮤지컬이에요. 요거 설명을 한다면 이것만 가도 3시간짜리, 3시간 정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근데 설명하는 걸 들어온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줄여서 지나갈게요. 그래서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했어요. 왜냐하면 뮤지컬이라는 걸 뚜렷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정서를. 그래서 그 라이브 공연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뮤지컬의 핵심 정서나 감정, 그것만 딱 보여주는, 강조하는, 그게 뮤지컬이거든요. 그것만 강조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강조예요. 스토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정다면, 근대적이거나 전근대적인 이야기 전개를 전부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럼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들을 여기서 보면 안 믿어져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전근대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거 계속 얘기했으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없어요. 이야기는 없고 뭐만 있어요? 노래만 있어요. 그죠? 근대적인 건 뭐 있어요? 근대적인 건 근대적인 건 아내와 남편이 어? 서로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근대적이죠. 그죠? 그것도 다 보여주면 재미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 처음에 그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안중근이가 아내가 낀 반지를 탐내죠. 왜냐하면 독립군 자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내는 화를 내죠. 그지만 나중에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그 재판소 밖에서 막 철창을 붙들고 그러죠. 근대적이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이야기 전개 전부는 안 보여주고 일부만 딱 보여줘요. 그죠? 노래로 보여주고 그 장면만 핵심적인 장소와 정서만 딱 강조해서 그걸 뭘로 해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뮤지컬이죠. 뮤지컬의 노래로 그래서 뮤지컬은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뮤지컬 장르라는 것을 딱 드러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현장으로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죠? 힘들었다. 어색하지 않은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뮤지컬 같은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송 모먼트, 노래가 시작되는 장면 전환 어떻게 될지, 뮤지컬을 어떻게 그대로 옮겨야 될지 그 느낌을 그런 얘기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송 모먼트라고 중요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식의 윤재현 감독의 형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러니까 뮤지컬로 하나 썼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그 뮤지컬 중에서 그 안에 보면은 단지동맹의 동지애. 그러니까 이게 군대긴 하죠. 근데 군대인데 묘한 군대죠. 아직 군대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군대가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군대가 핵심적으로 유지되는 이유, 사기, 뭐,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에 싸우고 있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사기의 문제죠. 사기가 약한 러시아 군대들은 훨씬 많은 숫자인데, 뭐, 러시아는 10만 명이 넘게 죽고, 우크라이나는 뭐, 만 명이 죽고, 뭐, 10대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죽었다고, 그런 식의 기사가 나죠. 어느 정도, 뭐,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지. 지금은 전우회로 싸우죠. 전우회로. 그러니까 그 동지애, 그 전우회 비슷한 동지애가 굉장히 강조되지 영화. 또 하나는 사랑 얘기가 있어요. 사랑 얘기가 있는데 그 첫사랑 얘기로 나와요. 결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뭐가 비슷하냐면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얘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비슷하죠. 르네상스 시대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분위기, 이 두 사람의 그런 분위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맨스가 없다. 일부러 없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없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일부러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두 얘기를 하죠. 청춘 얘기하다가 만두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대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자의 정근대적인 원초적인 정서를 차라리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희생의 형성의 원리. 이거는 뭐 굳이 의병 활동, 독립군 활동이 아니어도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현명한 거는 이 대중성 확보에 전략하는 전략이 아주 놀라워요. 배울 만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게 제일 듣기 쉬운 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야기 스토리를 안 했다 그랬죠. 전개를 전부 다 안 보여준다 그랬죠.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근대적 이야기, 소설, 이야기라고 그럴 수도 있죠. 이야기의 틀, 틀을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틀, 익숙한 틀이죠. 익숙한 틀을 유지를 했어요. 틀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 안 보여주는데 머릿속에서 근대 이야기의 익숙한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로 바꾸긴 했지만 바꾸고 전달하려고 그러지만 익숙한 스토리의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 스토리의 절정이 암살 장면이 아니에요. 암살 장면이면 근대국가의 성립이잖아. 그죠? 암살 장면이면 이 스토리의 주제가 뭐야?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가 국민이 일어난 그 장면이란 말이죠. 아까 말한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암살하는 장면이 절정이 아니에요. 뭐가 절정이냐면 어머니의 편지를 통한 의미 있는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을 유지하긴 하는데 이 절정도 유지하긴 하는데 이 절정이 암살 장면이 아니라니까. 어머니의 편지고 안중근의 고뇌예요. 어머니 편지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자기도 영화를 했을 때 뮤지컬이 원래 있었던 거죠. 뮤지컬의 주인공이 이 정성화였죠. 근데 영화하기로 한 이유도 뭐냐면 안중근과 이토희의 대결 구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구태의연하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중근과 그 어머니의 드라마가 그때 자기도 마음에 와닿았고 마음을 헤집었다.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감독을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한테 너는 죽어야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해놓고 정작 죽으려고 그럴 때 죽을 거를 예상을 하고 죽는 마지막 옷을 지어 보내고 자기는 베넥저고리 그 아들이 태어날 때 했던 베넥저고리 옛날에 나 이걸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입었던 옷을 다 간직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이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죠. 안 울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히 그 굉장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뮤지컬 양식으로 누구나 다 아는 질고리의 뚜렷함을 극복하고 그 단지동맹의 합창도 이 윤재균 감독이 이 뮤지컬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죠. 뮤지컬이 어디서 나오면 오페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지동맹 할 때 그 합창 부르는 군중 합창 장면이 있잖아요. 군중 합창 장면은 사실은 오페라 아이다의 노예들의 합창이 있어요. 노예들의 합창이 그 바로 군중 합창이고 그게 국가에 대한 합창, 국가에 국가에 대한 합창의 노래거든요. 물론 근대 국가는 그때는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근대 국가 사람들이니까 근대인들이었으니까 오페라 보던 사람은 근대인이에요. 이야기 스토리는 물론 노예들의 시대지만 그걸 보고 그 노예들의 합창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근대 국가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다가 유명하죠. 이 노예들의 합창 때문에. 음, 내용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군정 합창이 바로 그런 걸로 연결해 놓고 또 하나는 MZ 세대, 탈근대 시대를 위한 청년 시대를 위한 고려가 많았어요. 상업 영화의 주요 소비 세대죠. 영화 찍으면 다 그 젊은 사람들이 봐야지 영화가 되죠. 중장년층이 호응하면 물론 천만 영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기본 스토리는 중장년층이 볼 수 있는 기본 스토리죠. 안중근,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스토리는 중장년층의 호소를 받을 스토리인데 거기다가 MZ세대 탈근대 시대를 위한 고려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할 거다. 그래서 영화를 봤으면 관객에서 윤정희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좋은 반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코믹 릴리프가 많죠. 그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그 박준주 요새 어, 유재석이랑 하는 요새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거 찍을 때는 안 유명했대요. 어쨌든 그 등장인물이나 플롯의 반 이상이 코믹 릴리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픈 내용이고 엄숙한 내용인데 엄숙한 내용은 노래를 다 처리하고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아주 액션 영화 같고 코믹 릴리프 같고 그래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조국이라는 게 안중근이나 이 장년세, 중장년층한테는 당연한 어떤 거였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왜? 근대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독백을 중심으로 하는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그 슬픔하고 연결시킨 게 굉장히 영리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 죽어야 되냐 이거지. 왜 죽어야 되냐. 안중근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장부의 뜻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거죠. 응? 어머니 가슴을 해짓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연결이 되죠. 어머니가 그 베레 쪽을 갖고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러시면 할 수 없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걸 버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이게 안중근의 독백을 핵심으로 절정으로 담은 이유고 지금 시대의 청년층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질문이 뭐예요? 근대 국가가 과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에 관해서 얘기만 새기면 굉장히 공정의 관점에서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왜냐하면 그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이냐, 허비하는 시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군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군대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무의미해요. 미안하지만 조금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단 말이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대 국가를 유지함. 그러니까 근대 국가 형성기에 제기되었던
근대 국가는 무엇인가는 본질적 질문이 이제는 또한 탈근대 시대의 질문이 된 거죠. 근대 국 형성지에는 당연히 근대 국가는 지켜야 될 거고 중요한 거고 이게 뭐냐면 근대 국가 형성기에 제기됐던 근대 국가가 누구냐면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에 프랑스의 국가가 애국가가 뭐냐면 나 마르세이즈예요. 마르세이유로 모이자 이거야. 쇠사랑을 들고 알고 있는 칼 들고 부엌 칼이라도 들고 다 평민들이 모인 거죠. 그게 나폴레옹의 군대가 돼서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는 기사도 말 타고 몇 명 오는데 이쪽에서는 떼거지가 평민들이 다 몰려서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프랑스가 이긴 거죠. 음. 근데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병사가 되는 그런 군대 국가가 시작된 거죠. 프랑스 혁명 때. 그러니까 유승준의 경우 또 BTS의 군복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한 여론전에 양상이 됐죠. 그러니까 BTS 가냐 마냐 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의무복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옛날엔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대 국가를 수여하는 절대적인 의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나누어 부담해야 되는 납세 의무 같은 게 됐다니까. 세금 같은 게 돼버렸잖아요. 그냥 BTS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었는데 뭐 때문에 가냐 이거지. 근데 아직도 이쪽 의무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이건 절대적인 의무다. 라는 것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나누어 부담해야 되는 납세 의무다. 라는 것하고 이 두 개가 충돌한 거예요. 이 충돌한 게 BTS가 군대를 가야 되나 마야 되냐. 근데 아직 이쪽 위에가 센 거죠. 그래서 BTS가 군대 2년 동안 국가에 벌어들더니 도대체 얼마일 텐데, 그치? 군대 가서 방위병으로 구청에서 일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죠? 유승준이도 그렇죠. 유승준이도 이런 복잡한 문제를 잘 모르고 우습게 봤다가 이 1번을 이거로 우습게 봤다가 뭐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데 그 사람 원래 미국 사람인데 말 잘못했다가 한국에 못 오죠 지금. 올 수는 있어도 일을 못하죠. 네가 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단 말이죠. 탈근대 시대 질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중근이가 고민하는 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서 어느 쪽을 썼냐? 네. 이것도 윤재현 감독이 아주 정확히 알아요. 하얼빈 그 김은혜 하얼빈을 중심으로 썼는데 왜 그러냐면 하얼빈에 이런 문장이 있다. 총을 진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순간 총구가 흔들린 건 단순히 거청할 수 없는 전총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쏘는 순간 우리 영화의 대사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꿈도 끝이고 어머니에겐 불효자가 되고 아내와 자식들의 못된 짓 하는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근대국가의 형성기였다면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안중근한테 이게 잠깐 스쳐갔을지 모르지만 앞에 쪽이 많았겠죠. 의병군 31살이었고 의병군 참모중장이 동양 평화를 사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한 것보다 이건 잠깐의 생각이고 이게 핵심이었을까? 31살 때는 좀 열기가 넘치죠.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김은희가 정확하게 본 거고 하얼빈으로 그 다음에 윤재균 감독도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중근이 이 장면이 뭐냐면 일본군 옆에 그 자기를 돌봐주던 군인이죠. 일본 군인한테 너가 군인으로 행동하는 거는 너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민족의 이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한민족의 근대국가 의식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구. 김구가 왜 김구냐면 백범일지를 김구의 이 백범일지를 보면 명성하고 살해범 중에 하나를 여인숙에서 우연히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인숙에 그 있는 사람을 찔러 죽여요. 김구가 전국구 유명 인사가 돼요.
그래서 간수들이 봐주는 바람에 몰래 도망쳐서 그때부터 김구의 일생이 공적인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거랑 조선의 몰락 직전 안중근의 히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들을 통해서 한민족의 근대국가 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폭발을 해서 1919년도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폭발을 해서 1910년에 3.1운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근대국가 의식이 완전히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안중근의 이런 주장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테러리스트가 그래서 아닌 거죠. 암살이긴 하지만 그 근대국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근대국가죠.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의 군사행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열어간 거예요. 이 안중근이 중요한 이유가 김구랑 안중근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직 오지 않은 역사, 아직 오지 않은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 역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도 바로 아직 오지 않은 탈근대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거를 이 안중근을 보면서 우리도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음. 북한은 충동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이도를 처단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제죠, 주제. 이게 주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도를 살해한 것을 하나님으로 사죄드리어 바라는 대목. 그 다음에 아까 병사한테 군인의 본분으로 하는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제국주의 약을 들은 일본 사람이 미울 뿐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써준 글이 있죠. 군인의 본분을 너는 다 하는 거다. 나를 사형장에 데리고 갔지만 어, 그게 당연히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김고은 노래도 되게 잘 부르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죠. 민비의 시녀가였는데 민비 명성하고 난 자꾸 명성하고인데 민비라고 쓰는 이유가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영화에서는 맞아요. 황홀하기보다는 민비처럼 나오죠. 시녀가 내부 첩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토부 히로부미의 옆에 서 있는 내부 첩자 노릇을 하는 거죠. 이건 뭐 보통 스파이가 아니에요. 근데 진주 논개가 좀 그렇죠. 진주 논개가 외장하고 그 같이 자살을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죠.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김고은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거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여성의 동등한 페미니즘에 의해서 여성도 많이 기여를 했을 게 틀림없는데 그런 것들을 상징화시킨 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